다시 집을 사도 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보세요? 이거는 모든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 좀 했다는 사람 다 똑같은 견해입니다. 똑같은? 늘기 시작하면 그때 사면 돼요. 유럽 같은 경우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럼 유럽과 관련된 비즈니스 이런 것들은 당분간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저는 그래서 제2의 중동 붐이 지금의 불경기를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요즘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 네. 굉장히 냉랭했지만 지금 갑작스럽게 날씨가 지금 영하로 내려갔잖아요. 네. 추워진 날씨만큼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요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실제 매매는 없지만 그 심리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었을 때 어마어마한 혹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연말이다 보니까 뭐 기업체들의 내년 신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서 쓰셔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가끔 이제 강의를 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강의를 가면 이제 질문들 올라오는 거 요즘 받아드리거든요. 이렇게 카톡이나 이렇게. 그럼 옛날에는 내년도 경제 상황에서 뭐 이런 건 어떻고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즘은 아무리 회사 업무상에 제가 갔던 일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걸 많이 물어보세요. 부동산 어떻게 되냐? 맞습니다. 특히 뭐 우리 직장인들 다 뻔하잖아요. 부동산 어떻게 보든 자가로 구입하려면 대출 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내가 영끌로 어느 동네 어떻게 샀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진짜 이런 걸 대놓고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진짜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 버티기 모드를 하시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이 빨리 벗어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방금 버티기 모드 말씀해 주셔서 지금 어쨌든 거래량 멸종 상황인 건 맞고 그 다음에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두 가지 확실하다면 지금 버티기 모드, 1주택자 분들이 이제 버티기 모드를 하는 거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몇 번 뭐 전체 통계는 도대체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거래가 없으니까. 그냥 필드에서 직접 뵀던 분들, 또 상담했던 분들 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되게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버티기 모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구매했던 그 집에 살면서 버티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나는 다른 데 살고 있는데 수도권 어딘가에 내가 대출 받아서 흔히 말해서 영끌해서 그 집을 구매하신 이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겠죠. 이 두 종류 좀 다르겠네요. 전혀 달라요. 네.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버티기 모드로 내가 나중에 결국 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많이 던지시는데요. 제가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봤더니 회사에서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집에 살면서 지금 어떤 편의를 누리는 이 사용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전혀 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대출 이자를 안 내고 어디 월세를 산다고 했었을 때 그 월세 부담 비용이나 이런 것들과 대출 이자 늘어난 거랑 비교했었을 때 그 증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직접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직접 내 집에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사용 가치적인 어떤 혜택들이 있어요. 편하게 지내는, 마음대로 꾸며도 되고 뭐 하는. 근데 그 무형의 것들은 뭐 값을 매길 수는 없으니까. 값을 매기로는 수는 없지만 실제 존재는 하거든요. 하죠. 그래서 자가로 거주하시면서 버티기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혜택이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했었을 때 너무 섣부른 판단 안 하시고 내가 사는 걸로도 나름대로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 뭐 너무 이렇게 뭐 급격하게 부동산에 대한 포지션을 막 바꾸는 건 예를 들어 지금 그래서 이걸 팔고 어디 간다 한들 그 동네만 경기가 좋아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부채 부담이 너무 시급한 상황이라서 더 싼 월세나 이런 걸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도 지금 매물을 찾기가 쉽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하셔서 조금 더 진중한 판단을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시는 분들은 버텨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 사용 가치까지 생각하시면 아마 그래 난 더 살아도 되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나는 다른 데 살면서 내 돈 넣어가지고 어디에 집을 장만하신 분들, 이분들은 제가 확실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요. 아주 직접적으로 제 친한 분의 아주 친한 지인이라고 해서 저도 주말에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같이 가본 적도 있어요. 어느 동네를. 그런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요. 내가 직접 살 곳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어디에 집을 사다 보면요.
꼼꼼하게 따져서 봐야 될 것들 중에서 점검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내가 살 곳이면 그런 걸 당연히 물어볼 텐데 그게 아니면 그 을에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러면 뭐가 있느냐? 근처 학교는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냥 근처에 학교 있고요. 여기 괜찮고요. 그래서 뭐 애들 키우는 사람들에게도 수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구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내 애를 키울 거면 다르죠. 그 학교까지 가보죠. 거리 몇 미터인지 중간에 횡단보도는 걷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안 해봤더니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가 가까이 있는 거라고 보기 어려운 게 있고 또 한 가지 저 지하철역이 여기서 한 10분 거리에 뭐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지하철역이 있어서 출퇴근도 서울까지 쉽게 됩니다. 자, 지하철역은 차로 딱 내비 찍어봤더니 그 공인중개사 아저씨 말씀처럼 10분 거리가 맞아요. 근데 마을버스의 배차 간격이 40분 간격이. 그럼 그건 10분 간격이 아닌 거죠. 아니죠. 네. 자, 무슨 얘기 하려는지 대충 감 오셨을 겁니다. 나홀로 아파트 단지라든가 약간 수도권에 굉장히 싸게 매물로 나온 거. 이런 것들을 지난 2년 동안 이런 것까지 내가 장만 안 하면 내가 막차 놓치나 보다. 조급증에 구매하셨던 분들 계시고. 많죠. 그리고 그런 정도의 시세를 보였던 주택들이 내가 대출로 사기가 좀 용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를 구매해서 지금 가지고 계시다가 대출 이자는 높아지고 있고 그 집값은 상대적으로 서울 노른자위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해 버렸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진짜 지금이라도 내놔야 되는 거냐라는 이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께서 구매하신 데가 있다면 꼭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 보셔서 방금 제가 말씀드릴 그 요소들을 진짜 내가 여기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확인 다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좀처럼 빨리 개선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그 많은 대출이자 감당이 안 되시면 이건 포지셔닝의 변화를 주셔도 당분간 부동산 경기가 좀 부정적인 기조가 좀 길어질 수 있으니 그건 판단을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용 가치 측면에서 좀 더 중심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끌에서 집 산 분들은 지금 취소된 이자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집값이 사실 얼마나 또 떨어질지 몰라서 패닉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이분들은 그럼 계산기 두드려서 안 맞으면 진짜 가감한 냉철한 판단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한가요? 맞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올해 벌써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는 상승률이 조금 주춤해질 겁니다. 그래서 상승률은 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금리를 바로 낮춰주는 건 아니에요. 금리라는 것은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이 있지 않고서는 올려놓은 상태에서 상당 부분 유지가 되는 것이지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상당 기간 동안 금리 대출 부담감이 계속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내년 연말까지 고금리가 계속된다고 했었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대출이자 부담과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이 집을 투자해서 내가 얻겠다라고 생각했던 매매 차익 그걸 고려했었을 때 정말 냉정한 판단을 한 번씩은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 집값에서 사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요. 그럼 교수님이 보시는 12월과 내년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한국은행도 그거 따라가는 거니까 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최근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쭤봤더니 파월이 금리 인상의 속도는 조금 늦추겠다. 비두기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예. 그럼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춘다는 건 이제 물가 잡을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가 너무 우려된다든가 뭐 이래서 뭔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춘다는 시그널일 것 같은데 근데 특이한 얘기를 하나 꼭 더 얹어요. 뭐냐? 최종 목표 금리의 수치는 올리겠대요. 더. 맞아. 네, 기존의 4.5% 정도 수준으로 목표 금리를 잡고 있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5%를 넘길 거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추는데 최종 목표 금리는 더 올린다? 이건 뭐지? 이런 거죠. 네. 뭔가 약간 상충되는데.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파월 입장이 아니라 이제 자넷 옐런, 미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셔야 돼요. 장관. 예. 자넷 옐런이 요즘 어떤 얘기를 계속 언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다니냐 하면요. 미국의 금융시장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미국의 국채 그 시장이 지금 불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언론을 통해서 계속 몇 차례 발표를 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최근 미국의 국채 발행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자, 미국 정부도
네. 살림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써야 되니까. 돈 쓸 때 방법이 세금 걷는 거나 국채 발행하는 건데 미국 국채 발행이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게 강달러가 아니라 킹달러 기조로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아진 거죠. 자, 그러면 미국 밖에 있는 경제 주체들이 미국 국채를 사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달러가 이렇게 비싼데 이 비싼 달러를 바탕으로 미국 국채를 산다? 달러 가치가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누가 선뜻 미국 국채를 이 시기에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 원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넷 옐런은 파월 들으라고 계속 지금 금융 시스템의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고 계속 떠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파월이 묘수를 둔 거죠. 아, 좋다. 내가 너무 금리를 빨리 올리다 보니 미국 국채 발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속도는 늦춰줄게. 그런데 나도 아직 내 숙제 다 못 풀었어. 물가 잡으려고 하고 그러려면 나도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 속도는 늦추는 대신 높이는 내가 더 올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시그널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속도, 금리의 속도와 높이 중에서 속도는 금융에서 관심도가 높아요. 금융은 어떻게 돈 버는지 아시죠? 변화로 돈 버는 거예요. 낮은 주식을 사서 높아질 것 같으니까 그때 사가지고 높아지면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높았던 것도 우리가 공매도나 이런 방법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변화가 예측되면 또 사면 되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네요. 네,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될 것 같으면 환차익이나 환차손을 노리면서 우리가 베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은 속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실물 부분은 어떻다? 최종 높이가 중요해요. 내가 매달 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게 매달 얼마씩 내는지 이 금리가 어느 정도 높이에서 계속 유지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속도는 금융 시스템이 불안전하다니 내가 속도는 늦춰서 너희들이 대응할 수 있게 해줄게. 대신 물가 잡으려면 어쩔 수 없어. 최종 높이는 내가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속도랑 높이 다 합쳐서 내년과 12월 딱딱 어느 정도로 딱 예상하세요? 네, 속도는 늦춘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한 단계씩 금리는 추가적으로 계속 올릴 겁니다. 본인이 엄포를 놨던 5% 수준까지 갈 때까지요. 그리고 5%를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으로 잡았고 그 이상으로도 물가가 안 잡히면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가능성을 내포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5%까지 올라갈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이제 그 금리 수준이겠죠. 그렇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급한 불을 또 하나 껐죠. 환율이 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네. 지금은 1,300원이 잠깐 깨졌었죠. 다시 1,200원대 갔다가 오늘은 환율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많이 떨어졌나요?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환율이 좀 이렇게 안전지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안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금리를 빨리 올려서 미국의 기준금리에 부합하도록 빨리 올려서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환율이 안정되니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기업부채에 대한 부담 이걸 좀 감안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우리도 똑같이 늦추고 그것뿐만 아니라 환율이 안정됐으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상당 부분 있다 하더라도 그냥 버텨보겠다 이런 시그널을 하는 총재께서 이미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목표 금리는 하는 총재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3.5% 내외 이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높은 거예요. 자, 환율입니다. 환율이 1,400원대까지 막 고공행진해서 1,450원 언저리까지도 1,500원 갔다가 간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그거는 좀 저는 반대였어요. 반대가 아니라 아니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건 일단 외환 시장이라는 금융 시장과 실물 시장에서 우리가 외화 수급 상황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되는 게 맞는데 이 1,500원이라는 거는 정치적으로도 부담 가는 숫자죠. 앞자리가 바뀐 거잖아요. 1 다음의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1,500원이 찍히고 나면 심적 부담감이 굉장할 거예요. 정치권이라는 표현보다도 금융당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0선은 어떻게든 디펜스 하려고 했을 거예요. 저는 1,500원이라는 숫자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봤고요. 대신 1,45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왜 떨어진 거냐?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는 이제 말씀드렸던 첫 번째 파월이 말했던 이제 속도 조절론. 이 속도를 조절하다 보니까 많은 신흥국에서도 환율 변화라든가 금리 기조 변화에 대응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외화 자금도 빠져나갔던 것들이 일부 머무르거나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증시에서도 외화 자금이 최근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이유는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내 입장에서 이 회사를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가의 가장 큰 변화 요인, 우리 김 작가님도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 뭡니까? 수급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수급이죠. 그럼 수급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장주들, 뭐 삼성, 뭐 현기차, LG 이런 거에 가장 큰 수급의 주체는 누굽니까? 외국인이죠. 외국인 입장에서 꼭 이 주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주식을 탈 때 하나를 더 보게 되는데 환율입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주가가 뭐 10만 전자 간다고 했었을 그 언저리 때에 비해서 한 30% 가까이 빠졌어요. 그런데 외인 입장에선 어라? 그 사이에 한국의 환율을 봤더니 한국 환율이 또 20% 오른 거예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 주식 살 때 몇 퍼센트가 싸진 겁니까? 반값이 된 거죠. 삼성전자 주가 30% 떨어진 거에다가 환율이 20% 올랐으니 살 때 20% 추가 할인을 받겠죠. 그러니 삼성전자 주가가 반토막 난 거예요. 다른 뭐 우리나라 IT 대장주들인 뭐 카카오, 네이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야, 이거는 진짜 저평가된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 몇 주간 내내 우리나라 주요 회사들의 그 주식시장에 외인들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환율 변화까지 고려한 외인들의 투자 성향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외화가 많이 또 들어온 게 사실이죠. 네, 그게 이제 또 한 가지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세 번째는 또 위안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환율은 위안화 시장을 설명 안 하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최근 중국 시장이 이게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좀 탈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조들이 좀 생겼어요. 이 제로 코로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경제활동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공세니까. 네. 그런데 중국이 다시 경제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외화 수급이 다시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럼 위안화 가치가 뛰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동일한 어떤 상승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 강세가 점쳐지면서 원화 시장도 안정됐는데, 자, 그럼 요 세 가지 요인들을 잘 보세요. 이게 중장기적인 흐름은 아니죠. 그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의 이런 제로 코로나라는 건 일시적으로 풀리고 나면 그동안 막혔던 외화 수급에 대한 반영 한 번에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증시가 너무 저평가돼서 들어왔다? 들어와서 환율 안정됐으니 다시 이제 환율 프리미엄 또 사라졌으니 외인이 더 들어올 하나의 요인이 또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러한 요인들은 지금 환율을 안정시키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변화 요인들이에요.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수출 실적.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지금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예요. 내년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아마 업황이 예년에 비해서 한 30% 가까이 줄어들걸요? 그러면 달러 많이 못 벌어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연동되면서 전 세계 외환 시장에서 원화가 관심도를 두는 거? 중국 경제가 아직 불안불안하니 그런 프리미엄에서 한국 원화에 대한 평가도 좀 저평가될 가능성이 많고, 바로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걸 고려한다면 환율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 1,5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400원 충분히 두들길 가능성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짧은 시간 내내 부동산, 금리, 물가, 환율, 중국, 한국 수출까지 후루룩 나무 얘기는 다시 이제 하나씩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부동산. 그럼 최근에 급매물은 좀 많이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급급 매물은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금융 당국에서도 급매물 중에서 너무 싼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그게 이제 보여지다 보니 요즘은 거의 집중 조사한다. 집중 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에서 어느 동네 급매물로 던졌다, 부동산 하락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도된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상당수가 또 특수관계인이었어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부동산 관련한 채널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을 예측할 때 아주 상식적인 거를 먼저 점검하시고 우리가 전망하셔야 돼요. 김 작가님이나 저나 한 푼 두 푼 모은 돈에다가 대출 껴서 부동산 하나 샀어요. 그게 우리 전 재산의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70% 가까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갑자기 30% 폭락했대요, 시세가. 던지실 거예요? 아니죠. 못 던져요. 저도 본전 생각나서 못 던져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버텨요. 그러면 이 몇 억을 던지고 나온 사람들, 저는 증거는 없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중과세 이제 유예했던 거 언젠가 또 때릴 거고 이참에 넘기자라는 걸 이 분위기에 넘기려는 분들 많았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좀 하긴 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급매물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버티다 이거 당분간 부동산 분위기 안 바뀔 것 같아. 그럼 내가 내년 계속 이 금리를 부담하면서 버티기보다는 차라리 눈물 머금고 던지자라는 매물도 지금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자, 정리하면 지금까지 급매물은 특수관계인들이 많아서 국가에서 이제 조사까지 들어가는 시점이었다. 근데 조사를 하고 났더니 이제부터는 진짜 급매물이 나오기는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또 부동산 하락을 더 부추길 수도 있겠네요. 이런 급매물들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급매물이 예전에도 보면요. 다 소화가 되고 나면 이제 시장에는 진짜 거래의 절벽이 와요. 네. 지금도 절벽인데. 예, 더 절벽이 와요. 사실 지금의 절벽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때보다도 더 거래가 더 멸종이라면서요. 예, 더 심합니다. 예. 왜냐하면 상승이 너무 높아서 자기가 어디까지 우리 집 값을 받던 분들이 쉽게 못 던져요. 자, 근데 최근에 강남 3구 중에서 일부분은 제가 좀 빠진 걸로 아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저는 이번에 수사했었을 때 특수관계인이 많이 드러났던 곳이 그 강남 3구였다는 게 또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강남 3구 중에서도 급매물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보도된 것들 중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매물이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강남 3구를 그런 것들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좀 싸게 나눈 것 때문에 무조건 대세 하락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는 않아요. 물론 상승이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하고요. 약 보합하는 단지 있고 본인들이 원래 샀던 금액이 아주 옛날에 구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정점에서 30%든 20% 떨어져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동안의 상승 여력이 상당하신 분들은 그냥 그때 내놓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근데 그런 제한된 매물 빼고는 그 누구도 던질 생각이 많지 않아 보여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강남 3구에서 특히 제가 주목할 부분은 강남 3구의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보다도 자기 돈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최근 2, 3년 동안에는 대출 안 해줬잖아요. 10억 초가 안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금리 상승에 영향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강남은 매물이 훨씬 더 적을 것이다. 왜? 이건 내가 대출 받아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세를 보고 내가 지금 이걸 던지는 분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제가 받았을 때 다시 팔겠다라는 분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은 현재는 약보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좀 괜찮다 해주셨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게 또 이제 2023년에는 약보합으로 유지된다는 건가요? 그래도 주변에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에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어느 매물을 내놓으신 분들은 분명 주변 시세에 비해서 하락으로 이제 내놓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매물을 내놓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오는 매물은 뭐 분명 주변 시세가 있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다. 그냥 요 정도입니다. 네. 자, 하락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가파르게 진행 중인데 집값 좀 어디까지 언제까지 떨어진다고 보세요? 그리고 2023년 한 해만 놓고 전망해 주신다면 정말 이게 눈물이 나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제 통칭해서 강남 3구라고 했지만, 강남 3구에서도 저기 강동구에 가까운 지역이라든가, 송파에서 좀 뭐 원거리에 있는, 이런 데 하고, 흔히 말해서 대치나 이런 데는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예. 우리가 강남 3구라고 이렇게 통칭하기에도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도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용산같이 호재가 좀 더 있는 데는 들떨어지거나 신고가도 간간히 있어요.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로 분양하는 곳들 중에서는 평당 1억으로 그냥 우리는 절대 낮출 생각 없다. 소송 걸릴 것도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분양이 되고 있다. 이런 새로운 오피스텔 주상복합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국지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이제는 부동산도 주식처럼 현장을 가봐야 된다. 그냥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이 얘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산 그 단지 근처 거긴 오르는데 딱 사거리 건너 대각선에 있는 데는 계속 떨어지거나 뭐 이런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국지전이다. 그때 달라요. 이런 분위기가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제 어쨌든 집값이 계속 뭐 폭락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네. 언젠간 다시 또 이제 뭐 정치하고 그다음에 폭등한 시기도 올 텐데 다시 집을 사도 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보세요? 이거는 모든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 좀 했다는 사람 다 똑같은 견해입니다. 똑같은. 거래가 다시 늘기 시작하면 그때 사면 돼요. 자, 이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용가치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냥 살고 있는 집이다라고 하면요. 대출 좀 부담하고서도 사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럼 집 언제 사나요? 라고 했었을 때 애들 키우기 좋고 직장도 근처라서 저는 대출 끼고 여기 사면 그래도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데는 그냥 그거 지금 사셔도 돼요. 그거는 실수요자니까. 그런데 투자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사놓고 대출 이자만 계속 내놓으면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런 분들이라면 언제 사는 거냐 하면 거래량이 다시 늘 때 사면 그 뒤에 뭐 몇 개월 빠르면 아니면 1년 뒤에 지금 시세보다 더 비싼 시세에 다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거래량이 다시 늘기 시작할 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단순히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 이 거래량이 좀 올라왔을 때 사면 이 하락을 더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중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 하락 호가에 이제 그 거래가 되면서 더 하락이 될 수도 있는데 거래량 외에 또 봐야 될 것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제일 정확한 시그널은 거래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가라는 것들도 부동산에서 지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사실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아요. 실제 어디에서 호가가 있다라고 해서 실제 요번에도 이거 조사할 때 많이 드러났었는데 진짜 무슨 흔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둔촌 일부 지역이라든가 송파에 예전에 그 메가시티로 구성됐던 그 아파트 단지 뭐 괜히 악영향 줄까 봐 제가 얘기는 더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얼마짜리 떴대더라. 그리고 송파에 송도 쪽에 어디에 또 얼마짜리 떴다더라 해서 전화해보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다시 말 바꿔요. 됐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도 불안한 거예요. 그분이 장난쳤다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팔까 했다.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호가라는 것은 이런 심리적인 요소도 많다 보니까 믿지 마시고요. 거래량이 제일 확실한 지표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때 살 때 좀 뭘 사면 좋을까요? 이제 뭐 소형, 뭐 중형, 대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서울 안쪽, 뭐 경기도도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참 이게 안타까운데 항상 이런 불황이 도래하고 난 뒤에는 양극화가 더 극심해집니다. 우리 IMF 외환위기 이후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격 더 뛰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격 더 뛰었어요. 자, 제가 너무 자꾸 강남 쪽 중심으로 말씀드려서 송구하긴 한데 하여튼 상징적인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떤 계층에게는 그 동네에 살기 위해서 얼마의 아파트 가격을 지불했다라는 것이 그 아파트 가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커뮤니티,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불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요. 그 지불 여력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아주 노른자위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내년부터 본격화될 경기 축소, 경기 위축 이게 도래하고 나면 양극화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뭐 그거 우리 뭐 동의 안 하는 분 계십니까? 그랬을 때 더더욱 편차가 벌어졌을 때 특정 계층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뭐가 된다? 우리가 높아질 것이다. 구매력이. 그래서 요즘도 이슈가 되고 있죠. 어디냐 하면 누굽니까? 가수 아이유가 이번에 새로 장만했다는 청담동의 고급 빌라. 그 100억대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사 본 것 같아요. 예, 뭐 150억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상상 안 되는 분양가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요즘 뭐 어디에 강남도 부동산 경기 안 좋던데요. 이거랑 맥을 달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공하지 못했던 주거 편의성마저 제공을 하면 이제는 그냥 100억 이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급 빌라도 완판됐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아주 노른자위에 해당되는 데는 뭐 다시 거래가 활발해지면 더 오를 거예요. 교수님 말씀은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다음번 상승기 때는 지금의 정고점을 다시 오를 것이다.
근데 그럼 지금 교수님이 노른자 얘기해 주셔서 네. 서울에서 가장 노른자는 강남 3구, 그다음 마용성 이 6개가 제일 탑인 거 맞죠? 아닙니다. 이 노른자위가요, 우리가 이제 강남구라고 해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3개로 나눠요. 어떻게요? 그 양재천 중심으로 쉽게 얘기해서 도곡동이나 이쪽 이쪽 라인이 있고요. 이쪽은 주상복합 새로 들어서고 학군도 도곡동 학군이 뭐 숙명여고나 이런 데를 비롯해서 굉장히 학군이 또 좋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이 대치 사거리나 이쪽 지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지역이 있냐면 연세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위쪽에서 개나리 아파트와 저기 우리 그러니까 갤러리아 호텔 그 사이 그쪽 지역은 신규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는 옛날 그 뭐랄까요, 그 꼬마 빌딩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게 저 뒷골목으로 가면 쫙쫙 있거든요. 예, 그쪽 지역하고 학동사거리나 이런 큰 도로들 있죠, 거기 그쪽 도로 위쪽은 다시 뭐 한양 아파트나 압구정 현대 아파트나 그쪽 지역이 따로 있거든요. 그 3개 지역이 강남구에서도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국지전이라는 건 송파, 강남, 서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구가 아니라 구가 아니에요. 구 안에서도 훨씬 좁은.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강남구도 저희 딴에는 이제 3개로 그렇게 쪼갠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3개 중에서는 어디를 가장 좋게 보시는가요? 사실 요즘은 뭐 진짜 부동산을 투자성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들 레벨들, 과거 다세대 주택들이 이제 골목 사이에 많이 있었던 그 지역들에 대해서 투자 가치로서는 훨씬 더 높여 보고요. 그 다음에 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역시 대치동이에요. 대치동은 지난달에도 여기저기 보도 나왔습니다만 신고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예. 그 이유는 거기 살고자 하는 목적은 또 부동산 투자 말고 하나가 더 있죠. 학군. 네. 이 학군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건 또 다른 정말 아이들 교육열이 높으신 분들에겐 또 구매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은 이제 강남 3구 안에서도 이제 국지전이 펼쳐지고 있어서 네. 여기서도 어딘가는 또 오르는 데가 있을 것이고 어딘가는 또 떨어지고 있는 데가 있다.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이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는 사실은 이 대출을 더 많이 하는 오피스텔, 지산, 그다음에 핫했던 꺼머 빌딩, 그분들 훨씬 더 부담스러울 거잖아요. 이 3개 이제 수익형 건물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들은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진다고 보세요,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불황이 있을 때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형태인데요. 오피스텔 또는 이제 그냥 완벽한 사무실 건물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서 사람 내보내고 그러면 임대를 줄여야 되니까 사무실 작은 걸로 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당연한 수준. 예. 중대형 사무실이 요즘 매물로 매매 건수가 많아요. 뭐냐면 회사의 운전자금 부족해진 거예요. 그럼 갑자기 운전자금을 대출로 받으려고 했더니 대출 금리 만만치 않고 그렇죠. 그렇다고 신규 투자를 하려니까 요즘 어디서 투자를 받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번 돈으로 이 건물 우리 층 우리 동을 우리가 사놓고 있었는데 이걸 매물로 내놓고 우리는 월세 내면서 그 시세 차익으로 당분간 운전자금 하면서 버티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의도 근처에 사무실을 한번 요즘 분위기 여기 오기 전에 보고 왔거든요. 택시 타고 오는 과정에서 마포도 봤는데 20평대 후반들은 매매 건수가 많아졌어요. 제가 김 작가 방송 올 때마다 여기 그냥 앱으로 여긴 부동산 동네가 어떻지 하면서 봐요. 임장 오세요? 네? 뭐 불교 방송 쪽부터 해서 쭉 봐요. 네, 쭉 보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사무실 건물 중에서 100평 이상은 변화 없어요. 아직까지 그 정도 되는 회사들은 요 정도 지금 딱 초반에 경기 어려울 때도 버텨요. 네. 그런데 한 20, 30평대, 50평 이하 때는 슬슬 가지고 있던 거 매물로 내놓고 운전자금 하자. 이게 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거긴 매매가 늘고, 그 다음 이제 어떤 게 또 하나 있냐면 아주 소형 평수들, 10평 내외, 이런 데는 이제 월세 구함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입주했던 분들 중에서 아예 비즈니스 접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폐업하고 나가니? 그럼 새로운 입주자 원해야 되니? 여기 월세를 이제 새로 이제 저거 하는 게 있고, 반대로 그런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20평대 이상에서 사무실 얻어서 그 오피스텔에서 비즈니스 하다가 야, 이건 이제 안 되고 우리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좀 해보자. 그럼 사무실 평수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10평 언저리 때 되는 것에 혹시 매물이 있는지 또 월세 얻으려는 분들이 또 호응이 또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상가 건물에 대한 뭐 매매가 요즘 빈번해요. 아, 매매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건 이해했는데 그러면 가격은요? 가격은 떨어지고 있나요? 제가 많은 지인이 사무실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 저의 의견도 그랬지만 이쪽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이 한번 들어봐라라고 하면서 제가 3분 전화 통화를 하게 해드린 분이 계셔요. 그리고 나서 너 사무실 어떻게 했니? 라고 했는데 정호야, 네 얘기뿐만 아니라 네가 전화번호 알려준 3분에게 모두 물어봤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사무실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더라 라고 해서 그 업무용 오피스텔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가격은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하락세가 지속될 것 같고요. 제가 아주 몇 가지 누구 지인 때문에 계속 모니터하고 있는 저기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 증권가 근처에 있는 근데 한 달마다 1,000만 원씩 떨어져요. 가격이. 그분이 이제 계속 이제 팔고는 싶은데 제 값은 어떻게든 받고 싶은데 안 팔리니 또 1,000만 원 낮춰보고 또 1,000만 원 낮추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때 월세는 오르나요? 월세는 계약 기간이 있을 때니까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뭐 계속 고정된 거죠. 네. 그리고 계약 기간 끝나고 나면 뭐 금리 상황 반영해서 올려달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그 위치가 다른 뭐 후임 월세 들어올 사람을 쉽게 못 구한다면 못 올릴 거예요. 그럼 이제 그동안에 어쨌든 부동산 상승기 때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사실 초저금리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거 남의 돈을 빌려서 더 많은 돈을 번 거잖아요. 혹시나 이제 다음에 초저금리 시대는 좀 언제 오는지랑 다음 초저금리 때 내가 돈을 많이 이제 벌려면 지금 우리는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은 남의 돈을 빌려올 때는 아닌 건 확실한 것 같고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언젠간 또 초저금리가 올 수는 오겠죠. 있겠지만 당분간은 초저금리가 언제 올지 가름이 안 돼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초저금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물가가 안 올랐던 거거든요. 그렇죠. 물가가 안 오를 수 있었던 가장 근저의 힘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값싼 물건과 인건비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안정적이었던 것도 있고 뭐 유가는 워낙 급등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거는 변수가 많은데 지금 뭐 아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이거 중국산일걸요. 그리고 오다가 제가 배고파서 김밥 한 줄 먹고 왔는데 그것도 김밥 한 줄이 3-4천 원에 그 저기 아직까지 판매될 수 있는 건 그 분식점에서 저한테 주문 받으셨던 분들 말투를 살짝 들어봤을 때 뭐 중국 출신 종업원이신 것 같고 요즘 많잖아요. 네, 바로 그런 중국이라는 큰 거대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게 물가를 낮췄던 가장 근저의 힘인데 근데 앞으로 그런 큰 원동력이 어디서 잘 안 보여요. 중국도 이제 저임금이라고 점점 말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고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들이 이제 원활하게 국제적으로 유통되지도 못하는 구조가 놓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 물가 이게 그 쉽게 도래 보이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러시아 저 자원 많은 국가의 저 자원을 어느 나라도 쉽게 못 갖다 쓸 것 같아요. 전쟁 끝났다고 그러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다시 러시아에게 파이프 틀어주세요. 저희가 다시 살게요.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자원과 원자재를 제공했던 나라들에서 그거를 다시 흔히 말해서 아주 속칭 엠빵에서 또 써야 되는데 가격 올라갈 요인이죠. 그럼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되고 또 러시아의 곡물 가격이 이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사실 물가를 낮추기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가 쉽게 못 돌아하는 요인이죠. 앞으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제가 언제 다시 저금리가 될지 가름이 전 잘 안 되네요. 제 수준에서는.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해 주셔서 이제 글로벌 경기 진단을 좀 넘어가면 네. 세계 경제는 지금 좀 괜찮은지 미국과 유럽 경제가 좀 어떤 편인가요? 네. 사실 파월이 저렇게 자신감 있게 미국의 기준금리를 이렇게 3단계씩 내려 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고용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달리 미국의 연준은 연준의 목표는 2가지예요. 고용과 그다음 물가. 그런데 고용이라는 숙제가 이미 풀렸거든요.
네. 그러니 물가만 잡으면 되네 하면서 금리를 계속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고용이 이렇게 견실하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파웰이 이번에서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이 견실하다. 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이 경기가 연착륙될 것 같다. 뭐 이게 침체나 난 그렇게까지 걱정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적어도 파월은요. 그런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아니야. 내년 경기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선도적으로 구조조정하거나 선도적으로 신규 투자 우리 안 할래요. 그리고 투자해 놓은 것도 회수할래요.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물단에 계신 분들은 내년에 경기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진단을 좀 하고 있고 파월은 고용이란 지표 자기에게 준 숙제가 그거니까요. 고용단에 봤었을 땐 괜찮아 이렇게 믿고는 있다. 요 정도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실물단에 계신 분들의 좀 더 손을 들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원래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 저는 실물 뭐 신규 산업진흥하고 이런 게 제 주요 분야다 보니 그리고 금융과 실물은 따로 놀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삼성전자 주가 조금 올랐지만 반도체는 내년이 더욱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은 좀 선행적이고 실물은 동행이나 좀 후행적이고 달리 움직여요. 그래서 실제 경제는 그렇다고 하셨는데 왜 주가는 이렇지? 이거 그렇게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앞이 안 보입니다. 네, 앞이 안 보여요. 올해 녹록지 않았지만 내년도 더 녹록지 않을 것이고 그럼 유럽과 관련된 비즈니스 이런 것들은 당분간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신흥국 시장들 신흥국 시장은 이제 경제적 불확실성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확대되는 구간으로 있는 나라들이 많아 보입니다. 네. 이 정도. 네. 중동으로 좀 가볼까요? 제가 또 알기로 교수님께서 중동 쪽에 관련돼서 굉장한 전문가시라고.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자주 출장을 가서 중동 하면서 이제 뭐 요즘에 뭐 들리는 소식들 많잖아요. 네. 좀 중동 쪽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경기가 언제쯤 좋아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몇 번 받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빨리 좋아질 시그널을 못 찾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이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경기가 그래도 2, 3년 만에 조금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중국 때문이었어요. 2000년 이후 중국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그 수많은 갑부들, 그리고 수많은 그 기업들이 야, 우리도 그동안 번 걸로 신규 투자 좀 과감하게 해보자. 그리고 중국의 그 많은 그 재력가들도 엄청난 돈 들고 다니면서 해외 쇼핑 다니고 물건 사재 끼고 막 이랬던 거 많이 했잖아요. 바로 그 중국발 소비와 투자 덕분에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IMF 외환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때 동아시아 이제 금융위기였는데요. 그때 이게 또 빨리 극복될 수 있었던 가장 근저의 그 힘의 원동력은 2000년부터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IT 붐. 새로운 산업이 또 크게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그때 다양한 IT 회사들 벤처 붐 이러면서 경제가 확 살았죠. 물론 그 뒤에 신용카드 뭐 대란 일어났던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여튼 경기를 살리는데 힘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제 끝나가면서 내년부터 스태그플레이션 걱정되는 이 찰나에 내년도에는 그럼 누가 소비해주고 누가 투자해주지?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 나눴지만 미국 선도적인 기업이 투자 줄여가고 있고 그렇죠. 유럽은 아직까지 앞이 안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일본은 제일 불안해요. 본인들이 아직도 금리조차 올릴 자신감도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시민국 어렵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답을 못 찾고 있다가 여기가 있었구나 했던 때가 있었어요. 왕세자. 맞아요. 빈살만, 카타르 이걸 쭉 보고 나서 제2의 중동 붐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이 위기를 우리가 또 한 번 극복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어떤 기회가 있는 거죠?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쇠일혁명 이후 중동에서 어마어마한 불안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석유 팔아 장사하고 석유 팔아 먹고 사는 것도 끝나가는구나. 그 당시는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이 아니라 쉐일 혁명. 예전에는
채산성이 없어서 또는 옛날에는 기술력이 미비해서 석유로 또는 가스로 활용 못했던 것을 셰일층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이 전 세계 1등 산유국이 되고 제일 많은 매장량을 가진 국가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국과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도 약간 소원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탈석유 사회에서도 우리가 먹고 살 걸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자라는 붐이 한 번 더 일기 시작했어요. 그런 움직임을 가장 쉽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두바이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셰이크 모하메드가 얘기했던 말이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셰이크가 우리 할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다녔고 우리 아버지도 낙타를 타고 다녔다. 근데 나는 벤츠를 타고 다닌다. 지금 두바이 아시잖아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리고 내 아들도 아마 벤츠를 탈 것 같아. 근데 내 증손자는 다시 낙타를 탈 것 같다. 무슨 의미인지 감오시죠? 내 증손자 때는 우리가 다시 가난해질 것 같아. 이거예요. 왜? 탈석유 사회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중동의 많은 국가들의 석유의 가체 연수가 100년이 안 돼요. 그럼 100년 뒤에는 뭐 먹고 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셰이크 모하메드는 어떻게 했다? 이 허허벌판 사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비즈니스하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노는 곳으로 만들자라는 기치를 내걸어서 전 세계 최고, 최대, 최초 이 타이틀을 다 쓸어갔어요. 그게 두바이. 두바이죠. 그 전 세계에서 최고층 빌딩 버즈 칼리파 그것도 두바이에 있었는데 그 옆에 그거보다 더 높은 걸 또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중 호텔, 뭐 7성급 호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뭐라 할까요? 뭐 또 인공섬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두바이가 진화 발전시킨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게 두바이만 그걸 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네는 이걸 깨나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빈살만도 딱 보니까 쟤 뭐야? 지가 뭔데 중동 최초, 세계 최대,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다 쓸어가지?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기치를 내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두바이의 부총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만수르인데, 만수르하면 우리 부자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이기도 하고. 근데 만수르 재산에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30배가 빈살만이 가지고 있거든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입니다. 30배나 부자. 예. 그러니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래서 빈살만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 두바이에서 제일 높은 걸 올렸다고? 그럼 우린 더 높은 거 지어. 이러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카타르는 어떤 상황이냐? 카타르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밈 왕자가 이 사람이 또 굉장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요. 사실 그게 이 카타르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좀 얘기가 길어지긴 하겠는데 하여튼 타밈도 우리 카타르도 지금은 중동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앞이 안 보인다. 그럼 우리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보자 라고 해서 3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포츠, 그 중에 하나가 교육, 그 중에 하나가 문화 콘텐츠예요. 그래서 이 타밈은 특히 영국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영국 육군사관학교 나왔는데 좀 서구 문물에 대한 개방도가 굉장히 높은 왕자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합리성으로도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화들이 있었냐면 본인이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었을 때 외로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자기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게 축구였대요. 그래서 본인도 영국 축구 구단 중에 하나를 인수하려고 했어요. 특히 뭐 두바이의 부총리가 만수르가 맨체스터 시티 딱 가지고 뭐 아바타를 모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아바타잖아요, 선수들이. 야, 네가 그랬어? 나도 하나 해야겠다. 해서 그 영국의 프로 구단들에게 그 내가 좀 살 텐데 매물 좀 줘봐 했더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조 3천억인가 불렀고, 하여튼 뭐 금액을 불렀는데 이 타밈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세계 최초 최대 뭐 이런 거 하려고 질러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기질적으로. 이거는 비용 편익이 안 나와. 얘네가 날 호구로 알았네. 화를 엄청 내셨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럼 나는 사실 영국 구단을 꼭 사고 싶었지만 어린 시절이 있었던 곳이니까 오케이, 난 포기. 니네가 우리 중동 오일머니를 호구로 알아? 포기하고 뭐 했느냐? 파리 생제르맹을 인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을 굉장히 헐값에 인수했어요. 몇 천억 수준에. 그리고 나서 아바타를 모았죠. 메시, 음바페, 또 누구죠? 그 브라질의 그 최고 스트라이커인, 갑자기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 선수들을 모아서 파리 생제르맹을 거의 세계 최고 구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기질적으로 돈만 많다고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은 또 엄청 많긴 하죠. 그래서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도 통상적으로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의 한 5배 정도를 썼어요. 그런데 아마 두바이 왕자나 아니면 빈살만이었으면 더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쓴 그 금액도 너무 천문학적이지만 그래도 합리성이라는 걸 유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자, 그런데 그 합리성을 유지해서 어떻게 했느냐? 중동에서 월드컵 못합니다. 왜요? 너무 더워서요. 좋아, 내가 모든 경기장에 에어컨 다 틀어줄게. 그래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적 온도를 유지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쓴 건데 빈살만이 누굽니까? 전 세계 제일 갑부, 그리고 30대 초중반, 아직 혈기 넘치고 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중동의 왕자들 중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거칠어요, 성격이.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중동 분들에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다? 기분이 또 상한 거야. 야, 두바이는 뭐 세계 최대 뭐 이런 걸로 하고, 카타르 탐이면 뭐, 중동 최초로 월드컵 경기를 유치했다고? 좋아. 그러면 나는 하나 더 얹을게. 뭐야? 중동 최초로 동계올림픽을 하겠다. 동계올림픽. 아니, 네가 에어컨 몇 개 틀고 월드컵을 해? 좋아. 나는 동계올림픽이야. 이 빈살만이 얹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에피소드를 왜 말씀드리냐? 쉽게 얘기해서 재벌 3세들이에요. 재벌 1세는요, 자수성가하잖아요. 그래서 귀한 거 알고 아까운 거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재벌 1세들 중에서 근검절약 몸에 안 밴 분들 제가 못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본인들이 다 읽었으니까. 그렇죠. 못 쓰는 거지. 그리고 중동의 초대 국왕들도 자수성가예요. 다른 부족과 총칼 싸움해가지고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야전 생활도 해봤고 피바람도 맞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치 많이 안 했어요. 낙타 타고 다녔대잖아요. 자, 그 다음에 2세도 아버지를 도와서 현장에 있어 봤던 제네레이션들이 많거든요. 야, 우리 아빠랑 내가 야전에서 총칼하면서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질러요. 사치를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3세는 어떻게 될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뭐. 그렇죠. 모두 굽신거리고 모든 게 내 무릎 아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질적인 성향이 달라요. 주판을 튕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빈살만은 동계올림픽을 하겠대요. 자, 이 장황한 스토리를 왜 얘기했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토목, 건설, 요즘은 뭔가 토목 건설할 때 무조건 ICT는 다 들어가는데 ICT 인프라 이런 거 다 깔 때 당연히 누구의 도움을 요청받아야 된다? 그런 외국 협력 회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중동에서 이런 거 해봤던 노하우, 그리고 중동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나라, 한국이에요. 한국이에요. 한국만큼 중동에서 그 50도 열사의 나라에서 공사기간 최단 기간에 최고의 역사를 이룬 나라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좀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버즈칼리파 저 두바이에는 최고층 빌딩.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두바이에 요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른 게 아인 두바이라고 해서 큰 회전 열차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놀이공원에 가서 보이면 그게 하나 엄청난 높이로 있는데 그것도 또 세계 최대 규모예요. 그거는 우리나라 현대건설이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개최한다고 해서 외국 국민들 많이 올 거라고, 그래서 카타르에서 우리 이슬람 문명권의 찬란한 문명을 보여주자라고 하면서 대규모 굉장히 큰 박물관 2개 지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또 현대건설이 지어졌어요. 그러니 이 중동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경쟁적으로 풀려가고 있는데 그거가 우리가 먹어야 될 시장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2의 중동 붐이 지금의 불경기를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 제2의 중동 붐에 올라탈 수 있는 한국의 기업의 예시들은 어디들이 좀 있을까요? 슬쩍 아까 언급드렸던 황무지에다 뭘 해야 되다 보니 건설, 토목 이쪽이고요. 요즘은 무엇이든 건설 토목할 때 기본적으로 ICT, SI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들려갑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여러 회사들, 그 다음에 물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재계 서열에서는 조금 이제 밀린 회사인데 이번에 빈살만 왔었을 때 배석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두산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의 담수화 시설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미 두바이에서도 두산에서 담수화 시설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 열사의 나라에
나라에 그 도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이 살겠어요. 그래서 이런 담수시설, 이런 에너지, 물, 그 다음에 건물 짓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의 우리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건설주들이 한동안 굉장히 이제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침체적이었는데 분위기가 내년에는 좀 들썩들썩할 수 있다. 내년에 이제 수주가 만약에 본격적인 시그널이 내년부터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큰 변화는 내후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후년부터는 이제 다시 우리나라에서 무슨 시즌이냐? 선거 시즌인 거죠. 총선. 근데 총선은 뭐와 관계가 제일 크냐 하면 지방선거와 관계가 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또 재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지역에 뭔가 또 다른 뭐 인프라 했다, 뭐 내가 유치했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방의 중소건설사들도 지금은 너무 어렵지만 그때부터는 다시 붐이 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건설 경기의 뚜렷한 변화의 모멘텀은 바로 내년보다도 내후년이 좀 분명하게 더 생기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세계 경제만 전망하신 줄 알았는데 이제 중동까지 전문가가 되셔서 근데 중동의 왕세자분을 만나는 적도 있다고 제가 어디선가 들었어요. 왕세자가 아니라 왕자예요. 왕세자는 저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왕세자와 왕자는 뭐가 달라요? 예. 이거 비슷한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왕세자는 다음번 국왕이 될 걸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네. 서열일이 네. 왕자.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못 만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왕자는 이제 예, 왕자는 어떤 거냐? 여러 명 있으니까 여러 명 있는데요. 보통 왕이 자식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어느 정도 여러 명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거의 전준희 씨 만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계세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연구 분야가 신산업 육성하고 도시, 신도시나 어떤 산업 클러스터 조성하는 걸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동에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공기업 사장을 하고 계셨던 분을 좀 자주 뵙고 그분 덕분에 좀 이제 중동 상황을 좀 알게 알겠습니다. 됐어요. 왕세자는 아니니까 더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화 멈추고 어쨌든 탈세계화 되고 있는데 경제에 미친 영향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당연히 탈세계화로 인해서 뭔가 이제 탈세계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부추길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효율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거니까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제일 걱정이에요. 탈세계화 때문에. 물건을 제일 싸게, 인력을 제일 싸게 조달할 수 있는 곳에서 그걸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이번 코로나19 지금 물류망이 차단되니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도 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게 또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요인은 뭐냐 하면 탈세계화가 되면 우리 수출이 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수출이 안 되면 당연히 또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그럼 또 환율 상승이 또 어디로 귀결된다? 또 물가 상승은 압박 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물가가 언제 낮아질지 좀 가름하기 어려워서 저금리 기조를 제가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런 맥락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탈세계화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미국의 힘이 어떻게 보면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중 패권 현재 상황 좀 어떻고 향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로는 미국이 약간 삿발을 제대로 잡은 사람이에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이 내수 경제가 너무 불안전한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중국이 망한다 이런 뭐 극단적인 표현은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옛날보다 좀 위험하다 뭐 이런 거겠죠. 옛날보다 경기가 좀 불안불안하다 이런 거지. 무슨 망하긴 중국이 뭐 그럴 수가 없고요. 예. 망한다는 표현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국이 좀 내부적으로 좀 숙제가 좀 많고 또 최근에는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불만이 너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키가 더 많아진 상황이고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에서 미국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 표준을 결정하는 분야에서 중국이 더 이상 큰 힘을 못 쓰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해라, 중국에서 생산한 건 안 받겠다, 중국의 부품이나 원자재마저도 는 건 우리 안 받겠다라고 천명을 했거든요.
왜? 이걸 그냥 지켜봤더니 태양광이라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산업군에서 중국이 싹쓸이를 해버린 거예요. 네. 융기실리콘 같은 경우는 태양광 분야에서 일괄 공정이라고 해서 A부터 Z까지를 혼자 완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타 회사의 이건 반값이 아니에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싸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시장에 진입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융기실리콘이나 이제 태양광 산업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교두를 마련했느냐? 중국 내수 시장을 먼저 열어줬고 그 내수 시장에서 중국의 공공 부분에서 소비처가 먼저 대줬으니까 중국 기업이 그 소비를 힘입어서 대규모 설비 투자해서 공장을 크게 지니까 물건을 싸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걸로 선순환을 굴린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에 다른 회사들 다 치킨 게임에서 망한 거죠. 자, 그리고 났더니 태양광이 이제 중국이 이제 헤게모니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일어날 새로운 산업들,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새로운 반도체, 고사양 반도체들, 이런 것들도 중국이 계속 똑같은 맥락에서 전략 전술에서 뺏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 더 이상 자신의 시장을 무기 삼아서 여기를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해서 그걸 국제 표준화하고 시장을 다잡는 걸 못하게 하려고 중국 따돌리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유럽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나머지 밸류체인들이 미국 시장에 더 손을 드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들어갈게요. 공장 글로 지을게요. 이런 분위기는 중국이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태양광 산업 때처럼 그런 큰 삿바 싸움에서는 좀 밀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격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선 호재예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예전에 열위에 있었던 국가는 사실 일본이었습니다. 80년대는 일본 반도체가, 미국하고 일본 반도체가 전 세계에 석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 반도체 회사를 제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미국이 일본 경제를 제압하기 위해서 일본의 주력 산업군들을 하나하나 제도적으로, 교역적으로 여러 가지 허들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본 반도체 가격이 갑자기 비싸졌거나 여러 가지 규제로 못 사게 됐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한국을 쳐다본 거죠. 그때 이 일종의 어부지리 효과도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런 대외 환경적인 변화도 있어서 노력과 시대가 주는 기회. 맞아요. 그게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넘보려고 하는 곳이 두 군데였죠. 대만하고 중국인데, 대만은 이미 우리랑 경쟁하는 시장이니 그렇다 치고, 중국이 이제 이렇게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거에 힘을 확 꺾어준 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미국이에요. 그러니 고사양 반도체는 아예 본인들이 필요한 것도 어디서 구하기도 어려운 지경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반도체 인력이나 핵심 장비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반도체 시장을 캐치업하려고 했던 그 많은 노력들이 다 일일이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남은 시장에서 이 아니라 이제 우린 대만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경쟁하는 구조로 한 국가는 조금 따돌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럼 교수님,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40% 가까이를 중국이 하는데 그 중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는 데는 차단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중국은 그럼 반도체 없이 다시 석기 시대로 돌아갈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반도체를 구할 수 있는 나라는 직접적인 미국이나 대만이나 한국인데 어디가 그나마 관계 설정이 용이할까요? 한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IRA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허들 때문에 공장 미국에 짓고 약간 친미적인 성향을 더 많이 했었을 때, 예전 사드 때처럼 우리 한국에 무역 제재한다든가 한류 제재한다든가 이런 거 많이 못했잖아요. 한국에서도 반도체를 못 구하면 본인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상황적인 논의 속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제재라든가 훨씬 더 강도 높은 수단의 압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유리한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저는 유리하다고 판단해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노골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쫄면 안 돼요. 저는 또 한 번의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중국이 우리를 필요할 것이다. 그럼요. 중동 건설 붐,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 그리고 전기자동차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 2등이 어디예요? 현대차. 원래 제일 걱정되는 회사들이 어디였어요? 도요타가 아니었어요. 중국의 전기자동차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차단한 거죠. 걔네는 벌써 나스닥에 상장까지 했었었는데 다 차단해 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기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패권 전쟁의 가장 큰 희생양과 가장 주목해야 되는 나라는 어디로 보시는 건가요? 한국과 뭔가 인도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인도가 최근 이제 완전히 그 뭐라 할까요?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인구수가 중국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건 확실합니다. 이건 인구 센서스 조사하는 인구 학자들 뭐 거의 다 중론인데요. 중국은 자신들이 가장 큰 시장이다라는 상징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구 센서스를 약간 부풀려요. 우리가 제일 큰 시장, 우리가 인구가 제일 많고 알지? 이걸 하려고. 근데 인도는 인구 센서스를 조사하는 방식이 좀 특이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등록을 안 해줘요. 애가 버젓이 있는데 아버지 누구니? 어머니 누구니? 없네? 그럼 넌 일단 있어봐. 이거예요. 그래서 등록 안 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구 숫자는 이미 인구가 더 많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그래서 인구 숫자뿐만 아니라 이런 잠재적인 역량에 있어서 뭔가 주목해야 될 시장은 맞았는데 저도 뭐 이 인도 또 중동뿐만 아니라 인도 출장도 자주 갔던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에 제 개인 유튜브에서 그 인도 얘기를 올렸을 때 이제 그거는 보시면 안 됩니다. 3년 전 거는 안 됩니다. 네. 경제 무서움이 몇 달 전 것도 이제 틀린 얘기가 돼버려요. 네, 저희 같은 사람이 말 바꾸신다고 원망하시는 건 저도 포함해서 죄송하지만 세계 상황이 바뀌는 거니까. 상황이 바뀌어요. 저희도 뭐 저희도 3년 뒤 전망하면 제가 이러고 살겠습니까? 노스타다무스죠. 자, 근데 인도가 바뀌었어요. 3년 전에는 인도는 한 나라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자체마다 너무 자율성이 높아요. 세법도 다르고 회사를 프로세스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중앙정부하고 얘기 끝났는데요 해도 지방정부 가면 우리랑 얘기 안 했잖아.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인도를 단일 시장이라고 보고 큰 어떤 매력도가 있겠다라고 했던 회사들 다 깨졌어요. 그랬는데 야, 이 모디 총리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걸 다 조율했어요. 그래서 세제와 법안을 거의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만 얘기하면 인도는 이제 원스톱으로 끝나요. 그럼 어느 지자체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자율성이 높았던 게 중앙정부랑 일단 해결하면 중앙에서 그 지방에다가 세금 확보한 거나 이런 거 나눠주는 형태로 바뀌어서 예전보다는 인도 시장이 가진 파괴력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도가 지금처럼 힘을 못 쓰는 나라는 아니고 조금 더 빨라질 것 같다. 소비 시장으로도 그렇고 생산 기지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슬슬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긴 합니다. 자, 한국만 마지막에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이제 마이너스 경제 후퇴 국면은 아니지만 경기 하강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당장 국내 보면 수출 둔화 움직임 심상치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물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가야 단기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과 실물이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물 부분은 내년도에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회사들이 많고요. 제가 보는 단말기가 있어요. 저희 같이 이제 경제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따로 뭔가 띄워주거든요. 그런 단말기를 매번 아침마다 이제 보는데 부도 소식이 하나씩 꼭 떠요. 어젠가도 동원산업개발인가요? 경남 지역의 중견 건설회사 하나가 부도 처리가 됐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흔히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나오는 단어들인 인수합병, 구조조정, 파산, 청산, 부도 이런 단어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물 부분은 좀 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수출도 그렇죠. 내수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 거겠죠. 마찬가지죠. 우린 수출에 의존하는 곳이니 수출로 돈 못 번 사람들이 내수에서 소비하시겠어요. 그렇죠. 그걸 낙수 효과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낙수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수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선도 기업이고 그 선도 기업이 돈을 벌면 그 선도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고 그럼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또 기회가 있고 이런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재테크 유튜브 이제 매년 또 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들은 키워드는 있어서 하나씩 써보고. 그러다 학위하시겠어? 자, 이제 그럼 가장 개인에게 가까운 가계부채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 거죠?
가계부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네. 다행히도 부채 상승률은 줄어들었습니다. 네. 왜?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부동산 구매인데 그렇죠. 그걸 이제 더 이상 할 여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대출이나 신규 부채를 통해서 진행됐던 투자라든가 소비도 일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이제 잡혔다. 그런데 악성 부채는 늘어났어요. 그럼 이 악성 부채는 저희들이 뭘로 보느냐? 다중채무자로 봐요. 아니 빚을 한 곳에서 얻은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얻었다는 건 이게 뭔가 빚을 더 구했다는 시그널이거든요. 악성 채무자들이 늘어났다라는 점에서는 내년도에 또 개인 부채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개개인들에게는 터지기 직전인 개개인들도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교수님과 2022년에 이제 김제가 TV에서 뵙는 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렇네요. 마지막 질문으로 2023년 돈은 좀 어디로 이동하고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의 시그널은 뭐가 있는지랑 그리고 김작가 TV 시청자분들에게 올해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도 사실 우리 작가님 만나 뵙고 저도 김작가 TV에서 재밌는 추억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참 증시나 아니면 우리 부동산 시장 경제 상황은 제가 올 때마다 좋지 못한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저도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게 저도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저도 현금 비중을 솔직히 더 늘렸어요. 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중에 손절한 것도 있고요. 예, 무작정 버틴다고 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럴 때마다 많이 말씀드리는 그 종목이 하나 있는데 GS건설이에요. 특정 회사 언급해서도 송구합니다만 예전에 제 지인들 중에서 GS건설에 우리 사주 받았던 분도 계셨고 또 GS건설을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 야 이거 유망하잖아 하면서 들어가셨던 분들 계세요. GS건설이 한때 10만 원 넘었거든요. 훨씬 넘었어요. 예. 그런데 한 15년? 지금 10년 넘었을 겁니다. 10만 원은 무슨 10만 원이에요. 5만 원도 못 넘어요. 안 오르는 건 안 올라요. 여러분 존버하면 언젠가 오른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주식에서 배운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손절해야 될 타이밍을 저도 사람인지라 맨날 타이밍 중요하다고 하고 원래 샀던 이유에서 벗어나는 어떤 시그널이 있으면 과감히 파십시오 막 얘기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한두 종목 놓쳤어요. 근데 과감하게 올해 손절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걸 그 다음 하는 나쁜 버릇 뭘 팔면 현금 있으면 꼭 사고 살려고 해. 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안 샀어요. 또 한 번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을 놓고 뭐 하다못해 연구하다가 어디 연구 참여했다고 조금 뭐 담배값이라도 들어오면 그것도 모아서 다음번 기회를 노려보자. 더 신중해보자.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기다리는 것도 투자 전략이다. 판단이 안 드시면 기다려보세요. 뭐, 김 작가에서 불러주시면 또 저도, 요런 거 잘 보이더라고요 하면 먼저 연락이라도 드려서 그 제 소견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님 마지막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하여튼, 정말 다사다난 진짜 했던 것 같아요. 연말에 그래도 잘 마무리 하시고요. 내년에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셨으면 좋겠고, 비관론자에겐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찾아보려는 우리 모두 긍정의 힘을 믿어보시죠. 예,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자, 2023년에는 현금이 짱이다라고 말씀해주신 오늘 만남의 손님은 박준호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